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이 규제 때문에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른바 DSR 규제는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포스코가 물적 분할을 통해 기존 철강 사업을 자회사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전환에 나섭니다. 철강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신사업에 투자해 그룹 전체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시가 강남 한복판에 5억 원짜리 반값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 후보까지 비슷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미크론의 충격이 잦아든 가운데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FOMC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되는 주요 물가 지표에 따라 연준이 테이퍼링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포스코 이사회가 오늘 지주회사 전환을 전격 의결했습니다. 철강 사업 자회사가 포스코 이름을 그대로 쓰고 투자형 지주사가 되는 기존 법인은 포스코 홀딩스로 새 출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재근 기자. 네, 포스코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물적 분할을 통해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눴습니다.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사업과 수수 사업 등 신사업 발굴과 투자를 맡고 사업회사 포스코는 100% 자회사로 남아 철강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포스코는 이번에 사업회사를 상장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사업회사를 상장시킬 경우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LG화학이 배터리 자회사 상장 계획을 세우면서 물적 분할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한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물적 분할을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 카드를 꺼낸 이유는 철강업의 피크아웃 위기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포스코는 철강업의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는 등 업황이 꺾일 조짐을 보이면서 내년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포스코는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포스코가 철강업 이외에 키우려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포스코는 지주사 전환 이후 리튬과 양극재 등 2차 전지 소재 사업 강화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포스코 영업이익 대부분을 철강업이 벌어들이는 만큼 전기차 대전환기에 맞춰 사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포스코는 오늘 2030년 리튬과 양극재 등 2차 전지 소재 생산 체계를 구축해 이 분야에서 매출 30조 원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양극재와 음극재는 다양한 수요처 확보를 위해 프리미엄부터 저가형 제품까지 소재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전지용 소재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수 사업도 강화합니다. 포스코는 오늘 2030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 연간 매출 2조 3천억 원, 연간 생산 50만 톤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포스코는 다음 달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국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벌써부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반면 모회사인 이 LG화학 주주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내달 2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LG에너지솔루션.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30만 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된다면 시가총액은 70조 원을 웃돌게 됩니다. 상장과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시총 3위 자리를 꿰차게 되는 겁니다. 증권업계에선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할인율이 높고 증설과 생산 능력 확대가 예정된 만큼 추후 외형 성장을 고려하면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CATL 대비해서도 사실 할인율이 좀 큰 편이거든요. 100조에서 110조 사이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LG화학 주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주주들이 모인 온라인 게시판에는 연일 불만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의 배터리 부문이 물적 분할돼 설립된 회사로 상장 시 LG화학의 배터리 부문을 보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란 겁니다.
지난해 9월 LG 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이 결정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LG화학에서 2조 7천억 원가량의 자금을 뺐습니다. 지주사 할인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국조선해양의 핵심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상장하자 한국조선해양 주가는 하루 만에 약 11% 빠졌습니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 4.25%를 구주 매출로 내놔 최대 2조 5,5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되도록 했지만 주주들을 달래기엔 여전히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선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직후 LG화학의 주가는 흔들릴 수 있으나 중장기적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수급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지 소재 매출액이 올해 한 1.7조 정도 되는데 26년도에는 8조 정도 되면서 전지 소재 부분 프리미엄이 좀 붙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긴 합니다. 1월 말 이후에 좀 재차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인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내달 14일 공모가를 확정하고 18일과 19일 일반 투자자에게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IPO 종목 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벤처캐피탈 최초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 1세대 투자사 KTB네트워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TB네트워크는 오는 16일 코스닥 상장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 대표 벤처캐피탈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박승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981년 설립돼 오는 16일 코스닥 시장 입성이 예정된 KTB네트워크. 국내외 주요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국내 1세대 벤처 캐피탈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모색해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스케일업 투자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단계별로 선별해 지속적인 대규모 후속 투자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략입니다. 이 가운데 배달의 민족으로 알려진 우아한 형제들과 금융 플랫폼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가 스케일업 투자의 대표 사례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경우 23억 원을 투자해 629억 원을 회수했고 비바 리퍼블리카는 평가이익이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작년도에 딜리버리 히어로의 4조 밸류 이상의 M&A가 돼서 저희가 원금 23억 대비 27배 이상의 수익을 저희가 거뒀고요. 토스 서비스라는 비바 리퍼블리카는 저희가 2015년도에 투자한 이후에 총 누적 투자 112억에 저희가 지분율 2.8%입니다. 현재 그 펀딩 밸류는 8조 이상 생각이 되고 그 비교 회사인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의 비교 가치가 20조 내외임을 감안하면은 향후에 상당한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최근 상장한 걸그룹 마마무의 소속사인 RBW 역시 원금 대비 10배에 달하는 수익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국내 벤처 캐피탈 최초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시현했습니다. KTB네트워크는 현재까지 미국 시장에서 65개 기업,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49개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는 오릭스와 버클리 라이츠에, 중국 시장에선 샤오펑과 카스젠에 투자해 소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오리스는 존슨앤존슨의 8조 밸류 정도로 M&A가 돼서 저희가 어느 정도 좋은 수익을 거뒀고요. 버클리라이트는 나스닥에 상장이 돼서 저희가 IRR 110% 이상의 수익으로 엑시트 한 바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업체인 샤오펑이 나스닥에 상장이 돼서 저희가 원활한 배수로 엑시트를 했고요. 현재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카티를 이용한 면역항암 업체인 칼스젠은 저희가 지금 평가액이 2천억 이상 지금 시현된 상황입니다. KTB네트워크는 국내외 주요 투자건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실적 역시 고공행진 중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631억 원, 이미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을 뛰어넘었습니다. 최근 상장한 RBW와 툴젠 등에서의 수익을 감안하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350억 이상의 이익을 내서 업계 수위를 달성했습니다만은 현재 3Q까지 당기순이익이 63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RBW라든지 툴젠이라든지 그리고 그랩이라는 업체가 지금 상장대기를 하고 있고 이런 업체들이 원활하게 상장이 돼서 저희가 또 좋은 평가이익을
취하게 되면 올해도 상당한 수익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KTB 네트워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상장 이후 해외 투자 비중을 4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경기 변동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고 글로벌 벤처 캐피탈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년 5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해외 펀드를 출시한다는 전략입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투자 비율을 저희가 국내 6 그리고 해외 40% 정도까지 저희가 늘려서 밸런싱을 이루면서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은 저희가 앵커 비율 보통 15%, 20%를 감안하면은 5천억 이상의 펀드를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5천억 이상의 펀드 추진을 할 건데 이 중에서 이제 해외 전용 펀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내에도 있을 거고 해서 국내 1세대 벤처 캐피탈인 KTB 네트워크, 이번 증시 상장을 계기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벤처 캐피탈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반도체 매출에서 글로벌 1위를 되찾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전분기 대비 13% 증가한 209억 5,800만 달러로 인텔을 누르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옴디아 조사에서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친 것은 지난 2018년 4분기 이후 11분기만입니다. 같은 기간 인텔은 주력 제품인 MPU 매출이 제자리 걸음하면서 2위로 내려앉았고 SK하이닉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업체인 트렌드포스의 조사에서도 삼성전자는 3분기 D램과 낸드 시장에서 점유율이 각각 44%와 34.5%를 기록하며 1위를 지켰습니다. 삼성화재가 신임 대표이사로 홍원학 부사장을 내정했습니다. 만 57세인 홍원학 부사장은 지난 1990년 삼성생명에 입사해 삼성전자 경영전략팀 상무와 삼성생명 인사팀 상무 전무를 맡아왔고 최근에는 자동차 보험본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신임 홍 사장이 내년 창립 70주년을 맞는 삼성화재의 질적 성장과 미래사업 경쟁력 제고를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삼성자산운용 역시 신임 대표이사로 미국 골드만삭스 출신 서봉균 삼성증권 세일즈 앤 트레이딩 부문장을 추천했습니다. 두 금융계열사의 사령탑 교체는 최근 삼성그룹의 세대 교체 바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그 밖에 삼성카드를 비롯해 삼성생명과 삼성증권 사장은 유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이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간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었죠. 그런데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주재 한창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 기자, 딱 지난주에 저희가 이 부분 이야기를 나눠본 부분인데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성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는 게 정부의 방역 조치를 통해 가지고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있을 경우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인원 제한까지 포함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또 방역 조치가 좀 심각하게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폭넓은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그동안 이 손실보상 제외 업종들도 반발이 거셌지 않습니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거론되던 업종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의 전시 업종이라든가 결혼식장,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 인원 제한을 통해 가지고 피해를 본 업체들이 보상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령 개정이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법적으로 근거가 생기다 보니까 유연하게 보상 대상을 이제 선정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럼 지금 정기 국회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개정안은 언제쯤 통과될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임시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이제 13일부터 임시회가 열리는데 이번 개정안이 지금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이다 보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또 개정안 자체가 여당의 정책위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논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이 속도를 내면은 금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실에 물어봤더니 한 내년 2월 정도는 통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 문제 때문인데요.
이 여야 간의 이런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면 조금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소상공인들한테는 반가운 소리겠지만 이 예산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소상공인 예산 내년에 지금 잡혀 있는 2조 2천억 원을 먼저 쓰겠다는 겁니다. 이는 이제 정부 예산안보다 4천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비비나 재난기금 같은 경우 한 10조 원 정도를 이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당 내에서는 다른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것도 부족하면 추경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이제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예산안 통과가 된 지 채 일주일이 안 지났는데 추경 얘기가 벌써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여야 대선 주자들이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의식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솔직히 예산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받을 수 있으니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경을 빨리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속도라면 내년 1분기에는 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을 여태까지 이렇게 빨리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2차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98년 2월에 외환위기 당시하고요. 2009년 3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2번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추경을 하려면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야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소상공인의 지원 확대 금액 자체가 워낙 이제 수십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자체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러다 보면 이제 정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또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예산이 이제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추경을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대선과 겹쳐서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설 물가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3주 정도 빠르게 물가 대응 체계를 마련한 건데요. 이제 배추, 무, 사과 등 이제 성수품에다가 쌀을 포함해서 총 17개 품목을 설 성수품 물가 안정 중점 관리 품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가 2개월 연속 3% 이상을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밥상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이제 조기에 수급 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주요 성수품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부처별로 수급 안정 대책반을 마련해서 물가를 모니터링하고 또 하나는 이제 비축 계약 물량을 통해 가지고 공급 물량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계란 한 판에 10,000원 이상씩 넘어갔던 계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무관세로 수입 조치를 이어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손실보상 범위 확대 사안 살펴봤는데 국회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 애쓰는 모습은 칭찬받아야겠지만 예산 문제도 조금은 더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창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학원과 대면 방식의 교습소도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학원 운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지방청에 발송한 질의응답 문서에서 영업시간 제한 해당 여부를 폭넓게 해석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중기부는 학원의 영업시간으로 수업 외에도 상담과 평가 같은 다양한 행위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해 손실보상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로 한정하고 편의점과 학원, 교습소 등은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가 방역 조치로 실내 취식 금지 제한을 받았다며 반발하자 지난 6일 편의점을 대상 시설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중금리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은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내년에도 대출 옥죄기가 계속되면서 서민 실수요자들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자 여당이 유연한 대응을 주문한 건데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낮춘 4에서 5%대로 정하고 4분기 한도에서 제외했던 전세 대출도 다시 총량에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대출 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실수요자 전세대출, 집단대출, 서민대출 부분은 최대한 끊기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 한도에서 중금리 대출과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제외하는 것이 꼽힙니다. 총량 한도 제외 비율이 커지면 금융권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도 앞서 이런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중금리 대출과 정책 서민 금융상품 규모를 총 45조 원대로 확대할 계획. 다만 금융당국은 전체 공급액 모두를 한도 외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당정은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중금리 대출과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얼마나 제외할지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해 금융권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예정된 금리 인상, 부동산 거래 시장 침체 우려 등 올해와 내년의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 수요도 예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상품을 만든다던가 제도를 보완하겠죠. 근데 그 자체가 뭐 대출의 문턱을 낮추거나 이런 부분 그런 효과를 주는 건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압구정점,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이 차례로 올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압구정 본점,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은 지난 7일과 8일, 9일에 각각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들 점포는 모두 고가 명품 브랜드를 가진 곳으로 팬데믹 보복 소비의 수혜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1조 원을 넘어선 신세계 대구와 조만간 돌파가 예상되는 갤러리아 압구정을 포함하면 올해 백화점 매출 1조 클럽은 작년보다 5개 늘어난 총 10개 점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항공이 올해 코로나 재확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대체 어찌된 일인가 싶으실 텐데 이유는 다름 아닌 수출에 있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8개국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리고 모든 입국자들을 10일간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항공사들은 2년 만에 운항을 재개한 괌, 태국 등의 노선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아무래도 여행을 떠나려는 수요 자체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었던 건 맞으니까 내년 1월 더 늘리고 준비는 계속 할 거고 변수들은 있다. 매출의 80%가 여객사업부에서 나오는 저비용 항공사들은 타격이 큽니다. 국제선 하늘길이 막히면서 4분기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매출의 76%가 화물에서 나오는 만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피해보다 수출 호조에 따른 반사이익이 더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대한항공의 올해 4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4분기에는 화물 쪽이 워낙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5,500개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화물이 가장 좋았었던 시기가 2010년, 그때가 이제 300원대 후반, 400원 초반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이 그때보다 해서 7, 80% 정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 수준이다.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이 1년 전보다 각각 40.1%, 73.5% 늘며 항공화물 물동량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4분기 화물 운임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뛴 점도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국제선 여객 정상화가 당분간 어려워지면서 화물 비중이 높은 항공사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섬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공언했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 추진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물론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3만 1,500제곱미터 규모의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지난달 취임한 김원동 SH 사장이 후보 시절 거론한 대표적인 반값 아파트 대상지입니다. 반값 아파트란 공공소유의 땅에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강남 노른자 땅에 짓겠다는 건데 인근 주민들은 물론 구청장까지 나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는 법적 소송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강남구는 해당 부지를 SH가 당초 계획대로 상업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중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 공공주택보다는 상업시설이나 기업 등을 유치하는 게 맞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대도시권의 가장 중심에 있는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한다고는 볼 수 없죠. 대안적으로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다른 후보지들 역시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반값 아파트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울 혁신파크 부지가 거론되자 도시 기능을 외면한 채 주택 공급에만 급급한 잘못된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실현 가능한 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공급 물량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확보가 어렵고요. 또 수요자가 과연 원하는 주택 형태인가가 봐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완전 소유권 주택을 원하지 이렇게 불완전 소유권 주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민 주택 공급 확대란 취지의 반값 아파트. 시작부터 발목이 잡힌 형국이라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네,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반값 아파트. 하지만 최근에는 이 대선 후보들까지 비슷한 공약을 내걸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반값 아파트가 어떻게 반값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값은 이제 건물 값에다가 땅값을 더한 가격입니다. 예. 우리가 지불하는 집값은 아파트가 가진 대지 지분의 가치까지 포함한 가격이죠. 땅이라는 것은 한정된 제어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지만 건물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은 땅값이 오르기 때문이죠. 이 반값 아파트는 이 땅값을 분양가에서 뺀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집값이 싸지죠. 땅은 공공이 보유하면서 빌려주는 형태로 그 위에 지어진 건물만 분양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매달 소정의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하기는 하지만 훨씬 싼 가격의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 이른바 이제 반값 아파트의 기본 개념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를 좀 보면 고가의 이제 강남 아파트에 5억 원짜리 이제 강남 땅에다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이 가격이 가능한 겁니까, 강남에?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은 아파트 이제 분양가에서 땅값이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입니다. 수도권의 경우도 60%를 넘는데 예. 이 땅값을 빼면 뭐 3에서 5억 원의 아파트 분양가가 이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 땅을 이제 구하는 게 문제겠죠. 예. 이 서울시가 지금 이제 반값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게 서울의료원 부지 이제 저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GBC 옆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 시세를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제 3.3제곱미터, 이제 평당 이제 8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 부지는 보시겠지만 탄천 앞에 있고 한강이 보이는 데다가 주경기장 쪽으로 쭉 뚫려 있는 구조라서 탁월한 한강뷰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네.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에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뭐 엄청난 가격이겠죠. 이곳에 이제 5억짜리 반값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데 강남구가 이걸 반대하는 것도 이미 이 지역이 다른 용도로 정해져 있는데 이 비싼 땅에 굳이 반값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예. 좀 이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결론은 이제 서울시가 이 자신이 가진 금싸라기 땅에다가 직접 지어서 팔면서 땅값은 거의 안 받겠다고 하면은 이론상으로 이제 반값 아파트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집값에서 이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예, 지금 대선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말하는 이 개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거의 대부분 이 토지 담보부 주택, 그러니까 이름만 새로울 뿐 반값 아파트의 새로운 형태들입니다.
먼저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그 공약을 보면요. 임기 중에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기본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보유해서 분양가를 반값으로 낮추는 토지 임대부 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무주택 가구가 전국에 이제 92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공약이 만약 실현이 되면은 이 중 10%가 기본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좀 엄청난 규모입니다. 또 한편에서 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원가주택이라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분양가의 20%를 매수자가 부담하고 80%는 정부 주택도시기금이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뭐 사실상 반값 아파트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가 조금씩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땅값을 아파트값에 포함하지 않고 빌려주는 형태의 그 토지 임대부 주택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땅값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매력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싼 땅값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책들이 대부분 이 반값 아파트가 공공이 주도하는 수도권 신도시나 일부 사업지구 등 이제 공공택지 일부에만 공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정책은 이 집을 사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 집 한 채가 자산의 대부분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산 형성과 투자에 대한 욕망을 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최근에 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이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에만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건물 가치가 사용하는 동안 떨어진 부분을 깎고 그 부분을 제하고 파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니까 이게 내 집이라기보다는 월세나 이제 반전세에 가깝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좀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반값 아파트가 반쪽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나 투자 같은 건 할 수가 없고 사실 말이 반값이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된다. 이 수요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너도 나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을 자꾸 공약으로 내거는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은 계속 집이 필요하고요. 어제 경실련이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 했는데 지금은 38년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집값이 엄청 오른 것은 맞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20년이 걸렸다는 것을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고 그럴수록 집 사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 반값 아파트라는 공약이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것도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 때문일 겁니다.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가 아주 많죠. 주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48%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보다 집이 없는 사람이 더 많으니 유권자도 무주택자가 더 많겠죠. 자연스럽게 선거철이면 싸게 집을 살 수 있다는 공약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한 번도 이 반값 아파트 정책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사업은 자동화 기술과 플랫폼 등 기술 신패러다임에 기반해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에게 물류 경쟁력을 제공하고 4차 산업의 유연한 대응을 위한 물류 체계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가 2년 2개월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99.1로 지난 2019년 10월 하순 이후 26개월 만에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권역별로는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 동남권이 모두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고 도심권과 서남권은 기준선과 같거나 소폭 높았습니다. 아울러 매매 수급 지수 역시 한 주 전보다 매도세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화건설이 주관사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35만 제곱미터 부지에 컨벤션과 스포츠 문화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 이같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 협상단을 구성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와 협상에 착수하고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줄 핵심 프로젝트로 양질의 국제 업무 인프라 조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초인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체외 진단 업체들이 혈액이나 소변으로 간편하게 질병 진단이 가능한 이른바 액체 생검 시장을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액체 생검은 암 조기 진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기술입니다. 김선엽 기자입니다. 스크리닝이라고 불리는 조기 진단은 암 환자의 완치와 생존율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엔 몸속에서 이상 반응이나 통증이 시작된 후 암 관련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이후 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액체 생검은 피 한 방울로도 암 조기 진단이 가능해 수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기대감이 컸던 정밀 의료 기술입니다. 최근 국내 진단업체들이 개발한 제품이 고난도의 기술 장벽을 넘어 상용화 단계에 이르면서 액체 생검 시장은 국내 진단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전체 빅데이터 기업 EDGC는 혈액 속에 떠다니는 암세포 유래 DNA를 분석해 초기 단계 암을 진단하는 메틸레이션 기반 액체 생검 기술을 내년 상반기 상용화할 방침입니다. 세포가 성장을 하면서 터지면 그 안에 내용물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그럼 혈액 안에 암세포도 있으면 암세포에 있는 내용물이 쏟아져서 나오는 거죠. 특정한 어떤 물질을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암 DNA의 특징적인 이제 그 어떤 표지가 있는데 그것만을 선별해서 보는 방법을 씁니다. 특이도 95%에서 민감도 90%를 지금 일단 그 목표를 하고 있고. EDGC의 액체 생검 기술이 상용화되면 회사는 14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 예정인 미국의 그레일과 함께 글로벌 액체 생검 시장을 주도할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혈액뿐 아니라 대변 등으로도 대장암 등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도 국내 기업이 이미 상용화했습니다. 내시경과 같은 번거로운 과정 없이도 대장암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내시경을 바로 받으면 좋은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연구 단계에서 이미 건강한 사람하고 대장암 환자에서 대변을 가지고 이 마커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대장암 환자 100명이면 90명 이상에서 양성이 나오니까 체액으로 간단하게 바이오마커 같은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대장암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지노믹 트리는 소변 DNA를 바탕으로 방광암을 진단하는 액체 생검 제품에 대한 임상 시험도 최근 시작했습니다. 분자 진단 기업 젠큐릭스도 혈액을 이용한 간암 조기 진단 임상에 돌입했고 엔젠바이오도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을 이용한 액체 생검 시장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액체 생검 시장 규모는 지난해 11억 달러에서 연평균 20%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기술 장벽으로 인해 아직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액체 생검 시장은 코로나 이후 국내 진단업계의 핵심 포트폴리오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 초 아시아 국가들과 강력한 경제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경제를 위한 새로운 종류의 체제가 필요하다며 관련 협상을 이르면 내년 1분기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라이몬도 장관은 일본과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태국 같은 신흥국도 새 체제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반도체를 포함해 중요한 제품에 대한 공급망이 집중적인 협상 분야가 될 것이라며 공급망을 둘러싼 견조하고 장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 상무장관의 이번 발언에서 한국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탄소 중립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의 중요성과 함께 탄소 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과 산업을 지원하는 노력이 강조됐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성공하지 못하면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해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학연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전략을 짜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자리에서 탄소 중립 정책과 에너지 자원의 분산화는 집단 에너지 사업의 위기일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지만 사용 연료를 석탄이나 유류에서 LNG로 바꾼 점 등을 볼 때 연료 전환의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기회에 가깝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아파트 난방을 지역 난방으로 전환하는 난방마신 전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 저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집단 에너지는 탄소 중립의 가교 에너지로서 넷제로의 전환 직전까지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자 비용 효율적인 자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인 CCUS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CCUS 기술이 바이오매스나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접목이 가능해지면서 탄소 배출 부담을 낮춘 채로 열이나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나 산업을 지원하는 공정 전환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후변화 5차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영향이 95%라고 평가했는데 이번 보고서는 자명하다, 100%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분명하고 또 지속적이고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종의 비중이 주요 5개국 G5보다 2배 가까이 높아 단기간에 탄소 저감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많아 집단 에너지와 탄소 포집 기술을 동시에 확대하는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네,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금요일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 기자, 코스피가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네. 오늘은 좀 아쉽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잘 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이번 주 코스피가 나흘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2월 들어서는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한 건데요.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요. 지난달 30일에 코스피가 2,840선 밑에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12월부터는 계속 상승을 하면서 지난 8일에는 3,000선을 넘겼고요. 그리고 어제는 3,029선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은 좀 아쉽게 3,010.23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상승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증시에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이달 들어서 어제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7천억 원 정도 사들였고 기관은 6,20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다만 개인은 2조 원 정도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예, 정말 이런 수급을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무래도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서 이렇게 7거래일 연속 계속 상승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오미크론이 보고가 된 게 지난달 24일입니다. 예. 남아공을 시작으로 57개국으로 빠르게 번졌고요. 또 국내에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것이 지난달 30일입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불확실성 때문에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코스피가 좀 출렁였고요. 하지만 점차 전파력은 약하지만 전파력이 강하지만 증상은 좀 약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쌓이면서 증시도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대형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삼성전자는 2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7만 8천 원을 돌파를 했지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출하가 되면서 7만 6,9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예. SK하이닉스도 2주 연속 상승해서 12만 5천 원까지 수중에 상승을 했다가 오늘 상승폭을 줄이면서 12만 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예, 삼성전자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오늘 7만 7천 원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증시 특징적인 게 확진자는 사실 사상 최대다. 좀 이런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리오프닝주들이 잘 간 한 주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화이자 CEO가 발표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사 백신을 3회 접종할 경우 2회 접종 때보다 오미크론 항체 수가 25배나 증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밝힌 건데요. 국내에서도 빠르게 부스터샷 접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실 이 부스터샷 접종 간격이 60세 이상의 경우 4개월, 또 18세에서 59세는 5개월이었는데 오늘 김부겸 총리가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이 백신 패스의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스터샷의 접종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리오프닝주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는데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또 노랑풍선 같은 여행주를 비롯해서 아시아나항공이나 제주항공, 진에어 같은 항공주들도 모두 2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이번 주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만 보면 조정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 하락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요. 차익 실현 물량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FOMC가 또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 증시가 좀 주목을 해왔는데요. 다음 주 15일, 우리 시간으로는 16일에 미국 FOMC가 열립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빨라질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좀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산 매입 축소에 속도를 내는 것을 고려하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정말 파월 의장이 이렇게까지 스탠스에 변화가 있었던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금리 인상 시기가 당초 시장 예상보다 좀 훨씬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이 사실 지난해부터 매월 1,200억 달러의 그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공급을 해왔는데요. 그 규모를 점차 축소하기 위해서 150억 달러씩 매월 줄여서 내년 6월까지 자산 매입 축소 일정을 좀 완료하겠다고 했었는데 하지만 이번 FOMC에서 이 테이퍼링 완료 시기를 좀 빠르게 앞당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안예와 키움증권연구원의 의견을 보시겠는데요. 매파로 변신 중인 연준이라는 보고서에서 미 연준이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점도표 상향을 통해서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월간 채권 매입 규모를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씩 늘릴 것이다. 따라서 내년 3월에 종료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직전에 FOMC 점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이 내년도에 2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위원들의 수인데요. 3개밖에 없지만 이번 점도표에서는 아마 이 수치가 좀 높아지거나 수치가 많아지거나 이 위치보다 위쪽으로 점이 좀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차례 이상 또는 3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하려면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FOMC 점도표 변화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정말 이번이야말로 점도표 꼭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장 오늘 밤에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내놨거든요. 지금 상황이 맞습니다. 어떻길래 성명까지 낸 겁니까? 네,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계속 5%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는 6%를 넘어서 6.2%를 기록을 했고요. 이거는 1990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11월에는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서 오늘 밤 나올 소비자 지수, 물가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 데이터 수집에는 이미 휘발유 가격이나 중고차 가격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라고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11월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요. 고용 회복세도 아주 강한 상황인데요. 어제 발표된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차트인데요. 3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18만 4천 건으로 전주에 22만 7천 건이나 예상치였던 21만 5천 건보다도 큰 폭으로 하회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건 1969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아무래도 시장은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FOMC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코스피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 주 상승세로 덥석 시장에 진입하기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 전문가들 어떻게 조언하고 있는지 짧게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망 속에서도 외국인이 유입되는 수급 개선 업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유준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저점을 통과한 이후에 외국인이 상방에 베팅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서 외국인 수급 개선 업종, IT나 반도체, 자동차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장주 중에서는 순환매를 감안하면 내년에 자율주행 분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시장 잘 마무리가 됐지만 아직 경계감을 풀기에는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 전후로 또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일정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린